이번 시간은 페이지 62페이지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은 철근의 이음하고 정착에 관한 종합 문제가 됩니다. 철근의 이음적인 측면과 이 정착. 이음은 철근 길이가 짧았을 때 제 길이 방향으로 이어주는 것이 접합이 이음이고, 정착은 철근이 뽑히지 않도록 다른 부재의 고정을 시켜주는 게 정착 개념이죠. 그럼 1번에 보시면 철근의 정착 길이는 인장 철근의 경우 일반 철근 지름의 40배 정도. 보통 인장 철근은 잡아당김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많이 정착을 시켜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2번에 철근의 이음 길이는 철근 말단 갈고리 길이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길이 산정할 때 보통 갈고리는 별도로 우리가 두셔야 됩니다. 갈고리 후크는. 그래서 갈고리 이 후크 개념, 갈고리 길이는 일반적으로 정착이나 이음 길이 포함하지 않고요, 별도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둥이나 보아 같은 이런 갈고리를 둘 때는 보통 180도 갈고리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80도 갈고리를 했을 때 표준 갈고리를 하게 되면 보통 갈고리 길이는 일반적으로 철근 직경에, 철근 지름 직경에 보통 10.28배가 됩니다. 10.28배 정도 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철근의 이음은 큰 응력을 받는 곳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응력은 바로 인장력에 대한 인장응력입니다. 그래서 인장응력이 최소인 곳에서 우리가 철근 이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름이 서로 다른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 산정일 때는 지름이 작은 철근, 가는 철근 기준 잡죠. 지름이 작은 걸 기준 잡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통 저기에서도 했죠. 철골에서 맞댄 용접을 할 때 모재 두께, 판 두께가 차이가 있을 때 유효 목 두께를 계산할 때 항상 모재 두께가 얇은 쪽 기준 잡는다 했죠. 그거와 동일하게 이것도 가는 철근을 기준으로 연기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의 철근의 이음은 철근 개수의 2분 이상 한 곳에서 이어서는 안 돼. 철근을 잇는다는 것은 단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많이 이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보에서 철근 이음은 항상 그림으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의 철근 이음은 보에서의 철근 이음의 경우는 철근이 있을 때 보통 여기에서 보통 담부 쪽에서 양담부 쪽에서는 상부에서 이음을 해서는 안 되고, 센터 중앙부에서는 하부 철근을 이어서는 아니 됩니다고 했죠.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보통 4분의 LX 지점을 기준 잡아서 4분의 LX를 기준 잡아서 이 담부가 양쪽에 두 개가 있고 센터 중앙부가 있을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철근 이음 장소로 담부 쪽은 상부근을 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중앙부는 하부근을 이어서는 아니 됩니다. 나머지 장소는 철근 이음을 이을 수 있는 장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꼭 알아두도록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32번 문제 보시면 철근의 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것은 32번 문제는 시방서 부분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먼저 1번에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치면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 구조 설계 기준에서도 D35 초과되는 철근은 겹치면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때 시방서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D35 이하의 자, 보통 이하의 철근하고 D35 초과하는 철근을 우리가 겹치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는데 이것은 압축부에서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압축부에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원래는 D35 초과되면 겹치면 해서는 안 됩니다. 겹치면은 하지 말고요. 보면 용접위험이나 일반적으로 기계적 위험이나 이런 걸로 처리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겹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서 조건이 주어지면 가능하다. 압축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둥과 같은 이런 압축부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D35 이하하고 D35 초과되는 것, 이것은 겹치면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겹치면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 조건을 두고 있다. 그리고 2번에 연길이의 건축구조 설계 기준 및 철근 배건도의 길이보다 짧아서는 안 돼요. 절대로 짧아서는 안 되고 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초과할 수는 있는데 초과하게 되면 너무 많이 초과해서는 안 된다. 기본 10% 이내에서 초과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주의해 두시고, 그래서 2번 개념은 틀렸죠. 10% 이내에서는 초과할 수 있도록 해요. 근데 절대 짧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길 수는 있지만 짧을 수는 없다는 측면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용접 위험을 하는 용접부의 강도는 철근 설계 기준 강도에 기본적으로 강도만큼 발휘하면 안 되고 보통 25% 더 추가돼야 된다. 그래서 120% 이상 성능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보통 기계적 위험이든 용접 위험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철근 설계 기준 강도보다는 120% 이상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위험으로 튼튼하게 이음을 잘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용접철망의 위험은 용접철망 와이어 매치죠. 서로 엇갈리게 해서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위험은 단점이기 때문에 한 부분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와이어 매치 개념, 바로 용접 철망은 철선을 직교해서 이렇게 전기 용접한 것이 와이어 매치, 용접 철망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겹칠 때 이 한 칸 이상은 겹쳐주라는 겁니다. 한 칸 이상 겹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속선 가지고 묶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 흰 부재에서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는 겹치면 된 철근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 흰 부재는 수평 부재죠. 흰 부재는 수평 부재가 흰 부재가 되겠죠. 보라든지 바닥판 같은 이런 수평 부재가 흰 부재가 됩니다. 그래서 되지 않게 겹치면 된 철근은 행방향으로 소요 겹친 이연길이 5분의 1 또는 150mm 중 작은 값 이상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처리해 않아야 된다는 점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 부분에서 흰 부재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게 압축 부재가 아닌 흰 부재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33번 철근 콘크리트부에서 전담 보강 철근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전담 보강 철근이요. 보에서의 전담 보강 철근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보에서의 균열이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정도의 균열은 알아두시고,
그래서 보의 단부에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균열이 가는데 이 균열은 전단균열이라고 칭한다. 전단균열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의 중앙부의 하부에 여기에 수직으로 이렇게 균열을 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흰균열이라고 합니다. 흰균열. 그러면 이 전단균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철근, 방지를 위해서 넣어주는 것이 바로 전단보강근이 되는 거예요. 전단보강근적인 측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단보강근은 기본적으로 이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것이 거의 스트럽을 잘 봐두시면 되는데 너끈을 봐두는데 결과적으로 이 스트럽은 기본적으로 이거죠. 아래 위에 죽은 메인이 간 상태에서 바깥에 감싸주는 철근이 바로 너끈이 되겠죠. 스트럽이 되기 때문에 균열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균열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최소한 이 각도를 보통 45도 이상 이게 직각 정도로 감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45도 이상의 스트럽을 감아줘야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5도 이상 주인장 철근과 바로 이 축방향 철근 주근과 최소한 45도 이상의 각도를 가진 스트럽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45도 미만의 스트럽은 전단 보강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명심하시면 된다. 자, 혹시 전단 보강근적인 측면을 다루게 되면 거의 답이 주인장 철근, 바로 축방향 철근과 일정 각도를 가진 스트럽이 되는데 그러면 스트럽은 최소한 45도 이상에서 90도까지의 이 스트럽이 바로 전단 보강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만은 되지 않습니다. 그 측면을 잘 보시면 답을 고르기 쉬울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부재축의 직각인 스트럽 90도 이제 스트럽 됩니다. 근데 2번에 보시면 주근과 30도까지는 안 되죠. 그래서 최소한 스트럽은 주근 메인바하고 주인장 철근과 45도 이상 각도를 유지해야지 전단 보강근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 측면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런데 3번에 굽힘철근은 각도가 30도 이상 각도만 유지하면 돼. 벤트 철근인 굽힘철근은 각도가 30도 이상만 유지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굽힘철근인 이 벤트 철근과 너끈과의 그 차이점 가지고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철근 콘크리트 보의 양단부에 흔치를 두면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 자, 흔치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있을 때 여기에 보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죠. 벽식 구조일 때는 철근 콘크리트 벽체하고 슬래브 바닥판이 될 겁니다. 흔치라는 것은 바로 이거죠. 이 부분에 보강하기 위해서 삼각형으로 되는 것. 보통 수직 흔치도 있고 수평 흔치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입체적이니까 보가 이리도 오겠죠. 옆으로 설치하는 것을 수평 흔치고 이렇게 아래 위로 설치하는 게 수직 흔치 개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흔치인데, 흔치가 설치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게 주된 목적이죠. 보통 기둥 가까이는 보통 전단력이 최대가 됩니다. 그리고 힘 모멘트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은 전단력 보강이 이 흔치를 주는 주된 목적적인 측면이 됩니다. 자, 그리고 흔치로 보강되다 보니까
접합부의 강성이 증가되겠죠. 강성 증가적인 측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 보강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될 수 있죠. 힘 보강. 이렇게 해서 되는데 이제 주된 것은 바로 이런 전단력 보강상 이 헌치를 보강해주고 있다는 측면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이제 적산 물량 뽑을 때 저거죠. 이제 벽돌 이제 장막벽을 쌓기 위해서 이제 벽돌을 쌓거나 블록 이런 거 쌓을 때 나중에 그 벽면적 산정할 때 이 헌치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 구할 때 공제하지 않고 포함시켜 주죠. 벽면적 산정 시. 그래서 같이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4번 개념이 효과적인 측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35번 문제를 보시면 자, 35번 문제는 철근 콘크리트 기둥에 띠철근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띠철근, 자, 바로 후퍼바가 되겠죠. 보통 기둥을 갖다가 조립을 할 때 기둥. 자, 기둥은 기본적으로 이 사각형 기둥. 사각형 기둥의 경우는 보통 축은 바로 축방향 철근인 축은 메인바가 최소 철근 개수가 이 4개 이상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바가 축근이 있고요. 메인바. 메인바, 보통 축방향 철근이 메인바죠. 그래서, 보통 사각형 기둥에는 이 주근이 사각형, 띠기둥이라고도 하고요. 사각형 기둥에서는 기본 주근이 최소 4개 이상은 돼줘야 돼요. 4개 이상. 그래야지만, 이 철근 조립이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 외부에 자, 이 띠철근을 이렇게 함께 조립하기 위해서 감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주근의 위치가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철근은 가늘고 길기 때문에 철근이 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근의 자굴 방지 목적도 되고 나중에 스페이스를 갖다가 설치하는데 스페이스가 바로 자, 여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띠철근에다가 피복 두께 유지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를 보통 대게 됩니다. 그래서 피복 두께 유지라든지 이런 걸 목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띠철근은 보통 알아두실 것이 얘가 전단 보강근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띠철근이 전단 보강근 역할을 합니다. 기둥에서. 그래서 기둥의 보통 띠철근은 센터 중앙부보다는 기둥의 상하부에 많이 배건합니다. 기둥의 상하부에. 그래서 보통 기둥의 상하부를 단부라고도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둥의 상하부에 띠철근 배건을 많이 촘촘히 배건해 줍니다. 띠철근 배건을 중앙부보다는 배건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게 이론상은 원칙이 됩니다. 간단히 해두고. 그래서 사용 목적 1번 주근의 자굴 방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주근의 위치 유지를 해주죠. 그리고 수평력에 대한 전단 보강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크리프 양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자, 보통 크리프라는 것은 소성 변형, 장기 처짐을 의미하죠. 크리프는 소성 변형, 장기 처짐이에요. 장기 처짐으로서 이거는 압축 부재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둥과 같은 압축 부재가 아니라 보와 같은 수평 부재에서 발생하는 거죠. 수평 부재. 수평 부재에서 크리프는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프 양을 줄이는 거하고는 압축철근, 보통 압축철근하고 관계있죠. 그래서 보통 수평부재에서 압축철근 이것을 넣어주면 크리프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감소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크리퍼의 감소적인 측면이 압축 철근 배근이 됩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6번에 보시면 자, 플랫 슬랩의 기둥 부분에 지판과 주두를 설치하는 이유였죠. 자, 보통 철근 콘크리트 구조 중에 무 없을 무자 보량자. 자, 무량판 구조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그러면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가 있고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 개념이 있고 플랫 슬래브 이 두 가지 구조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은 보가 설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의 경우는 바닥판이 있을 때 직접 기둥이 받치게 됩니다. 그러면 기둥의 머리 부분에 보강의 개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량판 구조 중에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가 되고요. 이때 플랫 슬래브의 경우는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가 없으니까 여기에 펀칭 전단에서 뚫림 전단이 잘 발생해요. 뻥 뚫려요. 그래서 자, 이 플랫 슬래브 경우는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기둥 이번에 이 지판 드롭 판넬 지판을 설계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기두 부분을 경사주두 형태로 해서 주두를 보강해 줍니다. 그래서 지판과 주두를 보강해 준 것을 우리가 플랫 슬래브라고 칭합니다. 그럼 플랫 슬래브는 슬래브가 이런 플레이트에서 여기 펀칭 전단이 생기죠. 뚫림 전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판과 주두를 보강해 준 것이 바로 슬래브의 펀칭 전단, 뚫림 전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주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 슬래브는 주두 부분의 철근 배관이 복잡죠. 이 부분에 주두 부분의 철근 배관이 복잡습니다. 주두 부분의 철근 배관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하다는 측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번 문제 보시면 자, 익스펜션 조인트의 설치 원인과 목적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자, 익스펜션 조인트 바로 37번 문제인 익스펜션 조인트는 신축 줄눈이죠. 익스펜션 조인트는 신축 줄눈 또는 신축 이염이라고 하죠. 신축 이염. 자, 콘크리트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통 온도 차이라든지 하재나 수축 팽창 이런 걸로 인해서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균열을 갖다가 콘크리트 평면 수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합부나 이런 특수 부분에다가 미리 신축 이염 줄눈을 둬서 균열을 유도하겠다는 거죠. 균열을 신축 이염 부분에서 유도시켜서 거기서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축 이염새 익스펜션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콘크리트 이어치기 할 때 구조적인 일체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신축 줄눈은 일체성은 아니죠. 신축 줄눈은 거기에 다른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체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다 중간에 넣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죠. 일체성 확보는 아니고요. 그래서 1번은 되고 2번 콘크리트 팽창의 수축에 의한 유해한 균열을 방지하고 균열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신축 줄눈입니다. 그리고 기초의 부동치마에 대비해서 이를 예방하고 변이 흡수. 그래서 얘는 기초가 부동치마 생기면 한쪽의 치마가 커지면 균열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신축 줄눈을 두게 됩니다. 자, 건물을 평면적으로 정축하고 있을 때 그러면 기존 콘크리트하고 정축할 때 차이에서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용할 수 있고 저층 건물과 고층 접합부는 접합부나 이런 부분에 균열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현재 신축염 신축줄눈을 줍니다. 아니면 건축물이 길 때, 막 50에서 60m는 긴 건물일 때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설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8번 문제 보시면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급부집 상호 간의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철물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자, 스페이스는 철근과 급부집의 일정한 간격을 위해서 철근의 피복 두께 유지를 위해서 쓰는 것이 스페이스, 바로 스페이스의 개념이 되죠. 그리고 폼 타이, 폼 타이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으면 콘크리트의 척압에 의해서 급부집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급부집의 벌어짐이나 우리는 방작에서 바깥에 두르는 것이 폼 타이고요. 자, 슬라이딩 폼은 미끄럼 급부집이죠. 이런 꿀뚝이나 이런 같이 단면이 사일로와 같이 단면이 연속되는데 계속 급부집을 철거하지 않고 쭉쭉 뽑아 올라가면서 우리가 저는 급부집을 슬라이딩 폼 미끄럼 급부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슬라이딩 폼은 평면이 일정할 때 쓰는 급부집입니다. 그래서 평면에 돌출 평면이 있거나 이러면요 슬라이딩 폼이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퍼레이터가 급부집과 급부집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세퍼레이트죠. 바로 격리제였습니다. 그리고 스티퍼너는 요거는 철골 구조에서 외부의 자구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로 스티퍼너고요. 그 다음에 39번 문제 보시면 자, 급부집에 작용한 콘크리트 척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급부집을 갖다가 설치하고 나서 이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 넣습니다. 콘크리트를 부어 넣게 되면 콘크리트가 옆으로 행력을, 수평력을 가져 척압을 가하게 됩니다. 척압을 가하게 됩니다. 척압이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작용되는데 이것을 척압이라고 칭하죠. 그래서 척압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 척압과의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세 가지를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것이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바로 자, 그죠?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이 바로 철근량, 철골량이다. 철근량이 많아지면 척압은 줄어듭니다. 콘크리트를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철근량이 많아지면 척압은 줄어듭니다. 그럼 철근량이 줄어들면 척압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 봤을 때 자, 옆구리하고 똥배를 기억하시면 된다. 똥배가 볼록 튀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아지면 수분 정발이 빠르잖아요. 응결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슬럼프 값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해지는 힘이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척압은 줄어들게 됩니다. 척압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급부집에 자, 이 급부집 형태의 급부집의 일반적인 수밀성이나 또는 투수성. 그래서 수밀성이나 투수성이 크게 되면 그래서 알아두실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여기에서 이거 됩니다. 수밀성과 투수성적인 경향을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수밀성이, 요건, 수밀성은 여기서 누수성으로 해야 되네. 수밀성은 비례관계고, 그래서 반비례 관계적인 측면, 보시면, 얼마나 물이 누수가 잘 되느냐, 투과가 잘 되느냐, 그럼 얘들이 커지게 되면 척압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누수가 많이 할수록 안에 적죠. 묽은 비빔이 된 비빔이 되잖아요. 되게 되기 때문에 옆으로 이동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보통
투성이 크게 되면 척압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비례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묽은 콘크리트 척압은 커져요. 묽은 비빔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물을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많이 넣으면 잘 들어가죠. 시공연도가 좋아지면 척압은 비례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반비례관계로 가고 나머지는 비례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이 클수록 척압은 커져요. 비례관계. 단면이 클수록 척압은 커집니다. 비례. 요 세 가지만 반비례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그 부집의 수밀성. 여기는 누수성하고 투수성이에요. 수밀성이 좋으면 물이 못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척압은 커집니다. 그래서 맥주 드실 때 술은 강한데 맥주 드시면 배가 불러서 못 먹죠. 화장실에 가서 누수를 하고 와야지. 맞잖아요. 그래서 이 누수성하고 수밀성은 차이가 있다. 누수성은 반비례 관계지만 수밀성은 비례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철근 양이 많아지면 척압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부배합일수록 시멘트의 사용량이 많아지면 시공연도가 좋아집니다. 그럼 잘 들어가면 척압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비례 관계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이해해 두시고 나머지는 비례 관계다. 그러면 진동 다짐을 하면 척압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급부집의 강성이 좋으면 척압은 커지는 거예요. 그 측면을 알아두시고 아직 척압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척압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척압에 의해서 급부집이 벌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폼타일. 근데 급부집 부속품에서 폼타일가 가장 먼저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40번에 보시면 메스 콘크리트에서 온도 균열을 방지하게 됐죠. 메스 콘크리트는 단면이 큰 콘크리트를 메스 콘크리트라고 해요. 메스 콘크리트는 단면이 큰 콘크리트. 그러면 메스 콘크리트가 되면 균열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콘크리트의 성분 중인 시멘트는 바로 뭐하고 이 물하고 수화 반응에 작용을 하면서 수화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화열에 의해서 균열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대표적으로 파이프 쿨링. 그러면 콘크리트 내부에 미리 파이프를 묻어 두어서 거기에다가 냉수 차가운 물을 넣게 되면 온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이프 쿨링 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파이프 쿨링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균열이 안 생기면 나중에 그 파이프 내부에 그라우트를 넣어서 메워줍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 쿨링은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되겠죠. 그다음에 타설 높이가 증가되면 한꺼번에 많은 콘크리트를 친다는 거죠. 많이 들어가면 수압 작용에 의해서 열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설 높이 증가는 균열을 유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단위 시멘트행을 최대한 적정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적게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시멘트하고 물하고 수화작용해서 수화열이 동반되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사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비빔시 단위 이 시멘트량을 최대한 줄여주라. 이꼬로 물도 좀 적게 사용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해 주는 겁니다. 보통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시멘트의 조성 성분 중에 반응을 빨리 해서 열을 많이 발생시키는 규산 3석회나 알루미늄 3석회 양을 줄여서 경하를 느리게 해서 수화열을 적게 발생하는 시멘트가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죠. 됩니다. 그리고 저발열 콘크리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온도 균열은 내부 온도가 높고 외기 온도하고 콘크리트 내부 온도차가 크면 이 온도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내부 온도차를 적게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반적으로
수화열을 적게 발생한 것을 사용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적절한 철근을 배치해서 균열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스 콘크리트를 마지막으로 이 철근 콘크리트 분야 부분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6장의 지붕공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